안녕하세요. 구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와 법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최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발달로 이제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HMD형 기기를 통해서 훨씬 실감나게 고차원의 그래픽으로 접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메타버스를 비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서 나타난 2047년에 그런 미래 세계가 머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의 유형과 그와 관련 법률 문제를 주로 살펴보고, 또 이 메타버스가 우리 생활에서 실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산업을 어, 잘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메타버스의 유형입니다. 메타버스는 잘 아시다시피 증강현실이 중요한 요소이죠. 물론 순수 VR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을 다 구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합니다만, 실제 우리 현실에서 이용한 서비스들에는 이 AR, 증강현실이 결합이 돼서 작동하는 것이 매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라이프 로깅 기능도 중요한데요. 사람과 사물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 공유해서 내 삶을 이제 실시간으로 풍부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도 같습니다. 한편 현실 세계 공간을 디지털 형태에 복제해서 정보를 부과하기 때문에 마치 현실에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환경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어스와 같은 서비스들은 실제 현실에 있는 땅을 그대로 옮겨서 조각 내서 팔고 있고요. 또 최근 준비하고 있는 다른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에 있는 집원, 네, 지적도의 모양 그대로 또 메타버스를 구형하려고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상세계는 확장 현실을 범함한 포괄적 개념이고요. 아바타를 통해 활동하는 시뮬레이션된 디지털 세상을 충칭하는 개념인데, 또 하나의 나를 구현하는 것이 이 특징인 만큼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바로 이러한 특징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메타버스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디지털 아트를 사용해야 되고 이를 거래하게 되는, 또 이를 주거니 받거니 또는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창작의 수단, 창작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재산권 관련한 문제가 매우 큰 이슈로 발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식재산권은 상표, 디자인, 건축물 등에 대한 저작권 등, 또 특허권, 어, 또 실용신안에 관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가 동일한 것을 그대로 구현한다고 할 때, 자칫 생각하면 이게 실제도 아니고 가상 공간인데 무슨 문제냐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여기서도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 안에 있는 여러 아바타라든지 건물에 실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용자들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동들을 하였을 때 그 메타버스 운영자 측의 책임 문제도 여전히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많이 다뤄졌던 문제인데요. 메타버스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잘 아시는 저작권 침해 판례인 Be the Reds, 소위 잘 아시는 응원단 복귀죠. 어, 붉은 악마의 어, 구호였던 Be the Reds를 가슴에 새겨둔 티셔츠의 도안을 입고 어떤 홍보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그것이 이미 출시된 옷을 입고 홍보 영상을 촬영됐지 그 옷 자체를 복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로 판결받은 바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안에서도 실제 현실 생활에서 저작물을 등장시킨다면 그것은 역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또 현실 세계 상표를 등장시킨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한편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하다 보면 현실 세계는 유명 아이돌과 거의 동일한 그런 캐릭터들을 만드는 거나, 또는 이런 아이돌들의 얼굴을
메타버스에 있는 여러 가지 창작물에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초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이런 유명한 아이돌이나 셀러브리티, 유명인들의 이름 또는 외모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되면 이 퍼블리시티권 문제로 실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메타버스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인들의 초상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아시는 이 딥페이크 기술과 메타버스가 결합하면 실제 메타버스 안에 있는 아바타들이 현실 세계의 우리 자연인들과 동일한 외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동영상처럼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활동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다른 사람의 얼굴을 그렇게 활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죠.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이 초상 등의 보호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서 이 초상권을 마치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도 타인의 외모를 함부로 이용하지 않고 또 사람 간의 얼굴은 조금만 달라도 달라지긴 합니다만 혹시 특정인의 외모와 다르지 굉장히 유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나 초상권에 관한 대표적 판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작년에 선고된 2019마 6525 대법원 결정인데요. 세계적인 스타죠. 방탄소년단의 멤버들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들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자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이 소송을 내었을 것 같은데요. 이 소속사 자체가 BTS와 관련해서 명성, 신용, 고객 흡입력을 성과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사의 성과를 이 무단 사용한 행위를 부정 경쟁 행위로 판단한 것이 이 대법원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 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상세계상에서 이용자가 창작 활동을 할 때 그 컨텐츠, 아이템, 자산 등의 소유권 문제가 앞으로 매우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저작권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이 아이템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정 금융거래 정보 등의 보고에 관한 법률에 소위 특근법이라고 하는 것에 가상자산의 개념이 들어왔죠. 이 가상자산을 다루는 여러 가지 행위들은 가상자산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신고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면허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이 가상 세계에서 앞으로 이용자들의 팬덤을 얻은 가상 자산들이 그 가치를 가지게 되고 이를 거래하게 될 때 이 특검법이 계속 적용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이 가치를 가졌다고 할 때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실물 자산처럼 가치를 인정할 것이냐. 문제가 큽니다. 그렇게 되면 가치가 발생한 곳, 소득이 발생한 곳에는 과세 있다라는 또 우리 조세법상의 원칙도 적용돼서 소득세 문제도 발생하게 되죠. 이 게임산업법은 게임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이 혹시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네, 이런 디지털 자산을 얘기할 때 요즘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역시 NFT죠.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는 이 NFT는 사실 그 기초 자산인 디지털 아트와 분리해서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증표인데요. 이 NFT와 결부된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자산, 그 자산을 NFT가 표창하는 것이고 NFT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 자산인 디지털 아트를 거래하는 것인데요. 이 NFT는 과연 디지털 아트에 어떤 권리를 가지는 것이냐, 어떤 소유권이냐, 어,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물체를 소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정보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새로운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디지털 아트에 대한 소유권은 과연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기존의 저작권, 저작물의 사용권, 라이센스와는 얼마나 다른 것인지, 디지털 아트를 NFT로 구매했을 때 과연 사용권만을 갖는 것인지, 저작권 자체를 가지게 되는 것인지 등등도 불분명합니다. 이런 것도 계약 실무가 많이 발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공연법, 저작권법, 영상진흥기본법은
공연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죠. 그런데 가상세계에서 만약 공연을 한다고 하면 공연이냐? 실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유명한 BTS가 온라인 공연을 지금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거든요. 근데 공연법의 적용을 받느냐? 뭐 컴퓨터 안에서 영상 스트리밍 하는데 이게 무슨 공연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실제 공연은 다수의 사람이 현실적으로 모여서 일정한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는 법이 있는데요. 가상세계에서는 아무도 모이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될 뿐이죠. 연결되는 것도 공연인 것인지 문제 있습니다. 당연히 그 온라인 공연을 뭐 했다고 할 때 그것을 기록한 게 있다면 영상물이고 그 공연자의 저작 행위, 창작 행위에 대해서 영상물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런 등등이 가상세계상의 공연도 적용돼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 사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로블록스 게임입니다. 요즘 애들 많이 하죠. 거기서는 서로 특정한 게임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다양한 게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획득된 재화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그 기능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환금성을 띠게 되면 우리 개인산업법에서 이것을 규제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행행위법에서 어떤 환금성을 띠는 것을 서로 획득하는 행위를 사행행위로 규제하고 있고 일정한 규제 하에서 개인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로블록스가 게임이 된다면 게임산업법에 적용을 받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황금성 있는 아이템은 게임사가 제공할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로블록스가 국내 이용자들에게는 이 가상화폐 거래를 못하게 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도 없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에 관한 특검법 규제도 적용될 수 있고요. 우리 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게임이 제공된다고 해도 메타버스 자체가 게임은 아니다. 그러니 그 메타버스 안에 일부 들어있는 게임 산업법으로 메타버스 전체를 규제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역시 새로운 유형이다 보니까 기존 법이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게임에 관한 주무부처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환전 시스템은 좀 불법성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다른 게임과 달리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그 게임을 만들어내서 수익을 얻어내는 방식이라 이것은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는 게임적 요소와는 좀 다른 거 아니냐. 뭐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무부처가 명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면 기존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이럴 때 정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로블록스는 이미 미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오면 문제가 된다면 이상하겠죠. 우리는 이제 손흥민, 유현진,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미나리를 가지고 있는 세계 인류 국가입니다. 다른 인류 선진 국가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 삼으면 안 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죠. 인류 국가의 국민들이 뭐 그렇게 도박에 빠지고 모든 걸 탕진하고 탕진잼 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를 믿고 이 규제에 대해서도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기를 바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메타버스에서 여전히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개인정보이죠. 이게 그냥 사람이 모여서 서로 사는 또 하나의 버추얼한, 비주얼한 공간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언행과 행동, 또 내 언행과 행동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기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출을 할 수도 있고요. 메타버스 안에서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쉽게 공유되고, 또 뭐 현실 세계에서 모니터 스크린을 카메라로 촬영할 수도 있고요. 실제 이제 여러 가지 기기상 메타버스에서 쓰이는 예를 들어 가상의 게임 수트 같은 것이 생체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 레디 플레이어 1에서도 보면 게이머가 입고 있는 수트가 굉장히 고가의 기능을 가진 것들은 통증까지 느끼고 실제 몸의 변화를 모두 센싱하는, 감지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생체 정보들이 수집돼서 여과 없이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것들을
과연 메타버스 운영 회사가 어디까지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아, 이용하게 해야 되는지 또 자신은 사전 고지와 동의 원칙을 얼마나 잘 구현할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이슈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올해 초에 이루다라는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에서도 이러한 민감한 건강 정보 그리고 위치 정보 이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두가 준수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에 있어서 마치 이루다 사태처럼 자칫 어, 정보 주체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간과하는 좀 의욕 과잉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여과없이 노출되는 것이 메타버스의 특성일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서로에게 서로가 잘 보여야지만 이용이 증대되잖아요. 페이스북을 보시면 압니다. 페이스북이 예전에는 자신의 정보를 남이 볼 수 있는 것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유명인들의 담벼락이 그대로 보이고 유명인들을 글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유명해지고 27억 명의 이용자를 모은 것 아니겠습니까? 카카오톡은 개개인이 일일이 친구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거기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좀 깜깜이형 SNS인 거죠. 왜냐? 카카오톡은 메신저 기능이 주 기능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일단 불편하게 해놓은 거예요. 페이스북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의 을 통해서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글이나 좋아요를 추적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눈에 쉽게 보여요. 근데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대 SNS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메타버스 운영자들은 메타버스 서비스를 그렇게 설계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역시 페북에서 나타나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메타버스에서는 특히 비디오형 메타버스에서 훨씬 더 큰 문제로 부각될 수가 있고 항상 나를 감시하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것도 내 언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이버 스토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어디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이용자들 간에는 서로 그렇게 넉넉히 볼 수 있어도 되는 것인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도 다른 사람이 공공장소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에는 그것을 어, 누구나 육안으로 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뭐 카페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사적인 공간에서는 그게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뭐 통신비밀보호법도 보호가 되고. 근데 메타버스는 내가 사적인 공간에 있는지 공적인 공간, 공공장소에 있는지 잘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점점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메타버스와 프라이버시의 충돌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큰 걱정은 없습니다. 결국 이용자들의 문제 제기와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안정적인 룰, 또 표준이 발전하겠죠. 규제 당국이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이 명예훼손 게시물, 명예훼손 정보에 대해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임시조치, 삭제의 권한 문제인데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메타버스의 특성상 단순한 텍스트형 정보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영상 방식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게시되는 것이 사실인 이상 이 삭제에 관해서 또 새로운 도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 운영자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데 그럼 반박은 어디다 게시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문제이고요. 또 그 게시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도 해줘야 될 거잖아요. 이 광활한 메타버스의 공간에서 어, 반박을 게시하거나 또는 어떤 정보가 삭제됐는지 내 정보가 어디서 사용되는지 잘 알기도 어려운 그런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통망법이 과연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이거 이제는 효과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시조치에 대해서 각 사업자들로부터 재구출을 받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에서도 역시 이것이 적절하게 작동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거래 정보가 쉽게 등록되다 보니 이를 보호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가 될 것 같다.
메타버스 안에서 금융거래 할 때 본인 인증을 구현하기에 따라서는 자칫 금융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나 타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영상정보 처리기기 같은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입고 활동하는 거나 또는 메타버스 안에서 활동할 때 그것이 마치 영상정보 처리처럼 해석되어야 되는 것인가 대해서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페이스북과 같이 동일한 문제인 국경 간 데이터 이동도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다국의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이용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나라의 서비스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 전 세계인이 들어와서 함께 교류하게 되겠죠. 그러면 EU 같은 경우 GDPR,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제가 단일한 공간에서 동시에 적용되게 되는데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문제도 역시 심각할 것 같습니다. 시터넷 등이 개인정보 보호를 잘 이용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자들도 B2B로 들어와서 활동할 거잖아요. 이런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서 과태료 등을 받는 일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범죄도 많이 발생하겠죠. 반사회적 행위, 헤이러, 스피치,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죠. 성범죄, 테러, 폭력적인 약탈적인 광고 등 우리가 보통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역기능들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관해서 사회 안전망도 작동해야 되고 또 이 안에서 사법 기능이 잘 작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음란물을 게시한다든지 아바타를 이용해서 과다한 노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과연 현실 세계에 있는 성폭력 범죄법 등으로 처벌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아동의 성착취를 하는 행위 등은 당연히 처벌될 거는 같은데 이것도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안입니다. 이 가상 융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는 잘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여기에 섣부른 규제를 들이댔을 때는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메타버스가 해외에 의해서 역차별을 받고 후퇴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NFT도 자칫 가상자산으로 보고 특검법을 적용한다든지 할 때 우리나라만 후퇴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인류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인류 국가들의 규제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감당하고 지혜롭게 민간 자치로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제도적인 규제는 민간 자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이 이 메타버스에서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